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윤선영입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 중동 불안 고조 속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국제유가는 5%대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또 ISM 서비스원 PMI가 3개월 연속 50을 넘어서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는 점도 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이 블랙웰의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는 3%대의 상승 탄력을 나타냈고요. 이어서 TSMC와 마이크론 그리고 AMD도 2%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종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타 빅테크주들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는 3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3%대 하락세를 보였고요. 메타는 오라이언의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1%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에서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하면서 아직 고용에 대한 불안감도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밤 발표될 이 9월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날일 연휴를 마친 우리 시장은 오늘 반도체 투톱의 강세로 인해서 코스피 상승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빨간불 켜는 채 출발했습니다. 네,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2,574선에서 거래 중이고 코스닥도 플러스권으로 770선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은 외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개인만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파는 가운데 반면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담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 국제 유가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유가 상승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 석유 시설 타격에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유가가 주간으로 8%나 뛰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LPG 관련주 오릅니다. 특히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가 강한 상승세 보이는 가운데 S-오일과 급동유화도 현재까지 흐름 좋습니다. 이어서 CXL 관련주도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말부터 CSL 메모리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네오셈,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엑시콘과 오키스전자 모두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3%대 넘는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BM 관련주도 오늘 반등하는데요.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신제품인 블랙웰 칩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은 IMT와 테크윙, DI 모두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의 경제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마감 전 짚어보는 우리 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 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화선 캐스터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각 특징주 탑5의 장화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5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10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5일 장중 110만 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약세를 보이며 1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다시 10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KB증권은 달러 강세와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 가능성을 감안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0만 원에서 1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부터 4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될 예정으로 향후 가동 예정인 5에서 8공장의 매출 인식 시점을 기존 1.5년에서 1년으로 앞당겨 추정치를 상향했다고 밝혔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 또한 기대돼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2.46% 오른 10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과 총 8,400억 원 규모의 전력망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현지에서 사용하는 가장 높은 전압인 400kV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싱가포르 전역에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계약 금액은 대한전선의 작년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8,44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계약 2건 중 NDC 373 프로젝트는 계약 금액이 5천억 원으로 초고압 교류 송전망 수출로는 국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전력청이 준비해온 핵심 사업입니다. 현재 대한전선 11.22% 상승한 13,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가 국제유가 급등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주가가 오른 것은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국제유가 급등 원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혀서입니다. 지난 1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한 데 대해 이스라엘은 보복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중동 분쟁 긴장감이 커지면서 석유 공급 중단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는 대량의 예비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흥구석유 현재 전거래일 대비 15.59% 오른 2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겠습니다. 2위는 고려아연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공개 매수가 본격화하면서 고려아연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주당 83만 원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겠다며 반격을 시작하자 투자자들이 이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고려아연은 개장 직후 76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날 공개 매수가 종료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제시한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는 75만 원, 최소 매수 예정 수량은 6.98%입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매 매수가를 주당 83만 원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려아연 전거래일 대비 8.7% 오른 7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영풍정밀입니다. 영풍과 손잡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를 기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면서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를 기존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공개 매수 종료일은 14일로 늘어났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2일부터 주당 3만 원에 대량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MBK가 다시 한번 가격을 올린 것인데요. 이로써 MBK의 영풍정밀 공개 매수 대금은 1,710억 원에서 2,05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MBK는 유통주식 전체인 최대 684만 주를 매수할 계획이며 최 회장 측은 최대 394만 주를 매입할 방침입니다. 현재 영풍정밀 전거래일 대비 26.72% 오른 3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영풍정밀과 그리고 MBK 측에서 이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 매수가를 83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고려아연이 오늘장에서 또 어떻게 마감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죠. 이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2차 전지주들의 기대감을 실어줬었던 이 요소 중에 하나였죠. 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지난 2일 발표가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이 12명의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3분기 예상 인도량은 46만 9,828대로 집계가 됐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은 테슬라는 3분기에 이 차량 46만 2,890대를 인도했다라고 밝히면서 차량 판매 실적이 이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은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예상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에다가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증가한 수치긴 하지만요. 이 투자자들은 내심 더 훨씬 많은 인도량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3.5% 하락한 $249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는 최근 8주간 이 35%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였어서 이 추가 매수에 나섰던 이 투자자들의 충격은 더욱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열어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동안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데다가 올해 처음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인데요. 이 테슬라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중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이 중국에서의 강세가 미국과 유럽에서의 약세로 상쇄가 됐다며 이번 실적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8월에만 중국에서 약 86,697대 판매를 보이면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지난해 181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테슬라가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면은 4분기 판매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51만 6,344대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올 4분기 인도량 49만 대보다도 많은 수치인데요. 테슬라의 올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한 83만 1,000대였는데 그나마 올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늘어나면서 3분기까지의 전기차 인도량은 129만 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2%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지난해 4분기에 48만 4,000대의 전기차를 인도해서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올해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대비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역사상 사상 처음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여기에 테슬라의 3분기 전기차 생산량은 총 46만 9,796대로 인도량보다는 약 7,000대가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생산량이 인도량을 크게 웃돌면은 재고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다행히도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현재 재고가 12만 500대 수준인데 이 분량은 25일치 판매 분량에 해당하는데요. 자동차 회사는 통상적으로 이 평균 60일치 판매 분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테슬라의 주가의 낙폭이 제한적이었던 데에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올 들어 지난해 4월 중순까지 주가가 43%나 폭락을 했었죠. 그러다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오더니 최근 한두 달 동안은 3분기 인도량과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인도량이 발표되기 전날까지는 한 달간 주간 상승률은 무려 22%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시장의 관심은 이 오는 10일 공개될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대의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운전대와 그리고 페달이 없는 혁신적인 자율주행 택시를 만들겠다면서 이 같은 신사업이 향후 테슬라를 시총 10조 달러 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이 전기차 인도량 이러한 호조에 대한 루머에 오르고 또 막상 전기차 인도량 발표에는
인기는 떨어진 것처럼 로보택시 역시도 좀 루머의 사고, 이렇게 뉴스에는 파는 그런 실망스러운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이치방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 주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이 기대감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서 테슬라 주가에 이렇게 좀 전술적인 신중한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RBC 캐피탈 마켓의 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이 테슬라가 이제는 로보택시 그리고 FSD 소프트웨어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면서 로보택시와 FSD 기술이 집중받고 있는 이유는 이 기술이 현실화되게 된다면 자동차 산업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 로보택시데이에서 차세대 플랫폼 기반의 신모델이 공개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가올 10일에 진행되는 이 로보택시 공개와 자율주행 그리고 관련된 기술과 사업 전망이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 로보택시 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로보택시 사업 초기에는 이 테슬라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자체 차량 공유 플랫폼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 소유 차량과 고객 소유 차량을 혼합한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고객들이 소유한 차량을 네트워크에 등록을 해서 일부 수익을 공유받을 받을 수 있는 방식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또 로보택시의 생산은 이 기가 텍사스뿐만 아니라 기가 상하이에서도 생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상하이 지방정부가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의 비용은 이 규모의 경제 효과와 수직 계열화로 인해서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낮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로보택시 상용화 시점 또한 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로보택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운전석에 없는 상태에서 FSD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관건이라면서 현재 이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은 레벨 2 수준이지만 테슬라는 레벨 4 수준의 이 자율주행 시점에 대해서 다소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 로보택시 사업의 운영의 시작의 시점은 내년을 목표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규제 측면에서는 이 테슬라가 페달이나 또 운전대 등 이렇게 특정 하드웨어가 없는 차량을 사용할 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이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로보택시가 유연하게 설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는 23일 이 테슬라는 3분기 영업 그리고 재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결국 이 2024년 테슬라 주가의 목적지는 결국 이 로보택시 서비스에 달려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또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경쟁업체의 영업 비밀 제공을 강요하고 그리고 이를 거절한 업체는 택시기사 호출을 차단하는 등의 이런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는데요. 공정위는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카카오 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희 일반적으로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카카오 택시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 이 콜택시 위주로 많이 부르게 되는데 또 이런 속사정이 있었다는 거는 아마 소비자분들도 이번에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호출과 가맹 호출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호출은 모든 택시 기사에게 제공하고 가맹 호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맹을 맺은 택시에게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카카오티 일반 호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9년에 카카오티 블루라는 가맹 호출 사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경쟁사의 운행 정보나 실시간 영업 비밀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제공해야 한다라는 이 제휴 계약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제휴를 거절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반 호출에 있어서는 거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카카오티 외에도
타다, 반반, 이 마카롱 택시 등 경쟁사라 불릴 수 있는 가맹호출 사업자들은 카카오 모빌리티와 이 제휴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이 제휴를 거부했던 이제 우티의 경우는 기사 2,789대 일반 호출을 무려 차단당했었다라는 상황이 있었고요.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도 실제로 점유율에 밀려서 결국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2019년에 14%대였던 카카오티 블루의 점유율은 2022년에 들어서 무려 79%로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데도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입장은 이 제휴 계약은 승객과 그리고 기사들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면서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내세워서 경쟁사 죽이기를 한 카카오 모빌리티에 부과한 724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국내 업체가 받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작년 초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호출 서비스를 자사 가맹 택시에 몰아준 데 따른 과징금의 무려 3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퀄컴과 구글도 이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서 2,249억에서 그리고 1조 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모두 다 좀 미국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는데 이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당하게 이렇게 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공정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가 필요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렇게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 가맹호출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쟁 가맹호출 소속 택시기사들도 이 대부분 카카오 모빌리티의 일반 호출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차량 번호부터 소속기사 정보와 운행 장소, 시간, 주행 경로까지 이 운행 정보를 요구했고요. 이를 토대로 운행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자사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점유율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요구했고 또 이를 자사 영업 전략에 이용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정위가 택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너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제휴 계약은 이 호출 중복을 최소화해서 결국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다른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이 카카오티의 콜을 취소하면서 골라잡기 행위가 많았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필요한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휴 계약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사실상 영업 비밀도 아니었다라는 게 카카오 모빌리티의 최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네, 공정위의 과징금은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최근 3년 영업이익을 합한 액수인 707억 원보다 많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 가맹 택시는 이 정부 정책 및 인허가 기관 협의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힘들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제재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좀 법원은 이렇게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에 대한 일침을 좀 날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또 행정소송을 통해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또 향후 운영 방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가 최근에 4천억 원의 규모의 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3분기 홈피드 인벤토리 확대와 그리고 타겟팅 고도화로 부진을 방어했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이 실적 전망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에 이 포착된 반등 조짐을 발판 삼아서 하락 국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30일 증시에서 이 네이버는 17만 7,300원을 터치하면서 이 52주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도 나타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55% 상승하면서 17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그동안에 좀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여지는데요. 네이버는 올해 말까지 약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단행하는 일명 특별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 네이버는 발행 주식의 1.5% 금요일 234만 7,500주를 매입해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전략을 소각할 방침인데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각은 네이버가 지난해 3년 일정으로 발표했던 주주 환원 정책과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네이버는 3년간 최근 2년의 평균적인 현금 흐름의 15%에서 30%를 전액 현금으로 배당하고 또 보유 중인 자사주 8% 중 3%를 매년 1%씩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네이버도 여기에 따라서 주주 환원에 좀 동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네이버는 이 LY 주식회사 모회사인 A홀딩스가 지급한 특별 배당금을 이 자사주의 매입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A홀딩스는 LY 주식회사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참여해서 매각대금 1,464억 엔, 하나로는 약 1조 3,426억 원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이 중에 절반인 732억 엔을 네이버와 그리고 네이버의 일본 법인의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LY 주식회사는 이 도쿄 증시 상장 유지 요건인 유통주식 35%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A홀딩스의 LY 주식회사 지분율은 63.56%에서 62.5%로 떨어진 가운데 A홀딩스의 지분 구성은 네이버 50%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50%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올 상반기 불거졌던 이 라인 야후 사태와 무관한 사안으로 네이버의 A홀딩스 대주주 지위에는 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요. 네이버 측은 지난 3년간 이 배당 위주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이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한 이 시점에 보다 강력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자사주 취득 후에 소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해 들어서 20% 넘게 떨어졌던 네이버 주가는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좀 반가운 시기였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주에만 주가가 7%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그동안의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느낌이지만 52주 최저가였던 15만 1,100원까지 떨어졌던 8월 초와 비교했을 때는 상승 분위기로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한국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는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추가적인 주주 환원으로 향후해서 편입 가능성은 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3분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분위기인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이 네이버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2조 6,650억 원 또는 4,839억 원에 형성이 됐고요.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9%, 또 영업이익은 27% 늘어난다는 추산입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에 영업이익 최대치 경신 기록을 7분기 연속으로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 3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매출 성장과 그리고 비용 효율화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2분기보다 1.2%포인트 높아진 19.3%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네이버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이 기존보다 8.3% 낮추면서 매수 투자 의견은 유지를 했는데요. 과거 10년간 이 밸류에이션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 핵심 사업부인 서치 플랫폼의 매출 성장률이 회복이 되고 있어서 이익 성장률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매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습니다. 저희 지금 10월 4일 금요일장 마감까지 1분여를 앞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4% 오른 2,567선에서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8% 오른 768.83포인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들이 이 445개가량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75개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집계가 되면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좀 동등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는 동안 10월 4일 금요일장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엔비디아는 신제품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밤 나올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에는 다소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쯤에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결국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36% 상승한 2,570포인트의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0.94% 상승하면서 769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878억 원, 105억 원 넘게 물량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 이끌었고요. 기관만 홀로 2,026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1,200원, 790억 원 넘게 물량 사들였고요. 개인만 홀로 1,948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전 종목에서 혼조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1.14% 하락하며 66,000원에 장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2.96% 상승하면서 174,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하락했는데요. 테슬라 하락에 영향받으면서 1.22% 하락한 403,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상승했는데요. 2%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999,0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현대차도 1%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239,5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매매 동향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오늘 혼조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알테오젠 5%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오늘 1위 자리 찾아왔습니다. 오늘 356,0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올해 하락세 보였습니다. 3.52% 하락한 183,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3% 넘는 하락폭 보이면서 89,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HLB와 엔캠은 각각 1%, 5%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85,800원 그리고 197,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감 시황 체크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 이 비둘기파 인사로 불리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이 금리를 아직 올릴 환경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이후에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엔화가 하루 만에 거의 2.6엔 수준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환율은 전날 오후에 이시바의 해당 발언이 나오기 전에는 144엔 수준이었는데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주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저희가 이 징검다리 연휴로 쉬는 동안에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좀 변동성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홍콩 증시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일본 증시도 좀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이 신임 총리의 발언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시바시게로 이 신임 일본 총리가 금리를 올릴 환경이 아니다라고 이 발언을 한 이후에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이 니케이 지수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수출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2%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선 후에 이 첫날에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흐름을 좀 지지하기도 했었고, 또 부자 증세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어서 좀 시장에서는 불안하게 보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시바시게로 총리의 발언 하나에 의해서 좀 시장의 색깔이 바뀌게 된 건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향후 일본의 경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일본은 GDP 규모로는 현재 전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DP 1위는 압도적으로 미국인데 25조 달러, 중국이 한 17조 달러, 일본이 한 4.5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한국은 현재 한 1.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한 3배 정도 일본의 GDP가 더 높은 상황이고, 현재 일본은 GDP는 세계 3위고 기축통화국입니다. 전 세계 결제의 한 3%가 일본의 엔화로 지금 결제되고 있고, 글로벌 주식의 비중에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60%를 차지하고 일본이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중국이 5%, 한국은 1.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일본은 현재 전 세계 3위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에 시게루가 취임하면서 한 얘기는 일본의 경기를 더 진작시켜야 되겠다.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로 아주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기준금리를 미국이 5.5까지 올렸고 대한민국은 3.5까지 올렸지만 일본은 여전히 0%를 유지하다가 금년 초에 소폭 올렸습니다. 0.25%다. 일본에서의 이제 자금을 0%나 1%로 빌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고금리 장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남머니라든지 이런 일본계 자금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일본 경제도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일본이 과거에는 그래도 경제가 미국 다음으로 G2를 유지했었지만 이렇게 일본의 엔화가 좀 이렇게 N고가 되면서 낮췄었고, 일본이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못 이루는 이유가 일본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은 과거에 집값의 약 120%까지 빌려줬습니다. 우리가 100%는 이해가 가지만 120%를 왜 올려줬냐, 대출해줬냐 하면 오를 것을 대비해서 20%를 더 빌려줬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을 했다가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됐었고, 현재 일본은 기준금리가 초저금리 0에서 0.25%를 아직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 총리도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일본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자라든지 또 일본의 국가부채라든지 전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본의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겠다. 일본은 무역 의존도가 28%입니다. 내수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과 반대입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고 내수 의존도는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수출액이 일본 국민의 2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무역에 의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일본은 내수 중심의 사회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고 한국은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일본은 아주 압도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의 1인당 국민 소득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게 됐고, 또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빠르게 디지털화가 된 겁니다. 앞에서 라인 얘기를 했지만 라인은 우리 대한민국 네이버가 일본에 만들어준 국민 메신저다. 이렇게 일본 상황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리기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 총리로 올라온 이시바 시게루도 어느 정도 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일본 경제 쪽으로 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필 또 이럴 때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죠. 이 벅셔 해서웨이가 엔화 채권을 추가 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버핏이 채권 발행으로 모은 엔화를 일본 주식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일본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반대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주식 비중을 본다 그러면 미국이 압도적이고 일본 경제가 차지하는 것은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1.5% 보니까 한국보다는 한 3배 정도 일본의 주식 시장이 더 높지만 글로벌 주식은 지금 현재 미국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버커셔 해스웨이는 워렌 버핏 회장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워낙 초저금리, 일본에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거의 0%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한 2조 5천억 정도 엔화 채권을 발행하겠다. 그럼 엔화 자금을 마련하는 건데 과거에 이렇게 워렌 버핏은 전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된다 그러면 종합 상사 주식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익을 봤었고, 그다음에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은 매달 월 보험료가 들어오고 사고가 났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항상 이익이 남습니다.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버커셔 해스웨이도 생명보험회사입니다. 워낙에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제 생명보험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워렌 버핏이 주식을 버커셔 해스웨이가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 추세다. 그래서 결론은 워렌 버핏은 일본의 엔화 채권이 워낙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한 2조 5천억 정도 현금을 마련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투자한다 그러면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사겠다. 전 세계 경제가 정상화되고 교역이 확대되고 전쟁이 조기에 좀 종식된다 그러면 더 종합상사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노리고 일본의 엔화 채권을 통해서 한 2조가 넘는 돈을 마련하게 된다면 일본에 투자할 여력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일본보다는 미국을 해라. 미국이 새로운 신산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미국 중심이 될 것이고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으로 계속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계속 중국에 대한 관세라든지 한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10%까지 올리겠다고 이미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관세를 10% 더 올린다 그러면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반도체 부품입니다. 똑같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선상에서 고관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분산을 한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을 하는 것이 낫지 저는 일본에 투자하는 것은 좀 반대다. 전 세계 글로벌 주식을 이끌고 오고 있는 미국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는 5%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역시나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증시에서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국제유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확전 우려에 또 미국이 개입할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좀 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초반에도 이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는 60달러대에서 좀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또 70달러 수준의 좀 안착하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또 어제 급등으로 인해서 이 WTI가 73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좀 원유 공급에 좀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유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아마 유가는 한 70달러에서 한 120달러까지 크게 출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석유 생산 1위는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셰일 가스를 통해서 미국이 가장 많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석유 수입이 1위이고 두 번째가 사우디입니다. 이렇게 석유 가격은 전체 생산량의 30%가 지금 중동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럴당 한 70달러 정도이고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지만 석유 가격은 배럴당 마이너스 2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이렇게 10배 이상 크게 급등하거나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석유 가격은 중국의 경제가 계속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인데 중국의 공장이 정상화되고 생산 활동이 극대화가 됐을 때 석유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올해와 내년까지도 계속 5에서 4%로 낮은 성장률을 이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석유라고 하는 것은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이루어지는데 공급은 거의 일정하지만 중국 경제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가 급등하지 못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석유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란의 지금 보복입니다. 석유 정제 시설을 폭격하거나 핵시설에 대해서 폭격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이란은 200개의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요.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복할 차례다. 이란은 현재 전쟁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 스스로가 우리가 이번에 200발의 미사일을 쐈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 상태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네탄야후가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레바논을 더 지상전에 침투했고 더 전쟁을 유지해야만 본인이 정권이 또 연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 충분히 폭격을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란에 만약에 정주시설이 폭격이 된다 그러면 석유 가격은 다시 또 90달러 넘어갈 것이다.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상황, 중국이 석유 수입에 대한 그 상황, 이런 워낙 외부 변수에 의해서 유가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유시설을 폭격하게 되면은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정도 선은 아니더라도 70달러에서 120달러까지는 출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동의 긴장이 참 유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6만 달러 중반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은 이번에 대선을 두고서 비트코인을 많이 좀 망설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향후의 비트코인 전망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전 세계에 발행되어 있는 가상화폐는 1만 개 정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거래되는 것은 한 300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가 약 한 50개 정도 됩니다. 일본은 딱 5개만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000개가 되는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아더코인이라고 하고 잡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잡코인을 발행할 때 우리가 비트코인을 한 개 주면 10만 개를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가상화폐의 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고 지금 현재 6만 5천 달러니까 약 한 9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마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해도 이 비트코인은 그렇게 현상 유지하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가상화폐이고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장부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중앙전산장치가 아니라 모든 거래를 하고 있는 개개인 PC에 이 거래 장부가 다 저장되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 유망하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주식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통화에 있어서도 가상화폐에 있어서도 비트코인만큼은 본인들이 상장을 하고 유지를 해야 되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ETF로 상장했습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만큼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유지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한다 그러면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이 비트코인은 계속 우상향하고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결국에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비트코인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매크로 경제들 진단해봤는데요.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버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한 주의 마무리인 오늘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